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일 새해가 되었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일출 보면서 소망 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다 말처럼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게 일해도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들 비는 소원이 건강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미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이제 다양한 그 계획들을 세우시죠. 앞쪽에 우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운동을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 요즘 또 러닝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가볍게 시작하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근력을 키워야겠다 해서 가까운 짐이나 또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그 등록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금연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영양제를 복용해 볼까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영양제들과 건강기능식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서 다들 건강을 위해서 한두 가지 정도씩은 복용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양제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좋죠. 우리 식사로 다 보충되지 않는 그런 필수 영양소들을 보충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적절히 잘 복용하시는 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좋은 습관인데요. 그치만 이제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콩팥을 지켜야 되는 콩팥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의사로서 영양제 복용할 때 콩팥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안전하게 그리고 콩팥 질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양제 어떻게 선택해서 섭취하면 좀 더 똑똑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전반적인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인데 이 영양제 진짜 콩팥에 안전한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유행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유행하는 영양제는 뭐가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이런 영양제 섭취하려고 복용하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영양제 콩팥에 안전한지 아닌지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또는 오히려 또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되는 약인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영양제의 유행을 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시간이 있을 때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또는 주말에 아침 시간일 때 이럴 때 TV 홈쇼핑을 한 번씩 봐요. 홈쇼핑 보면 거기에 그 영양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요즘은 저런 영양제가 유행이구나. 진료실에서 어김없이 유행하는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 진료실에서 그래도 많이 질문하시는 대표적인 4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장 유행인 것 같아요. 먹는 알부민. 뭐 액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가루로 나오는 것도 있고 캡슐로 나오는 것도 있고 요 전에는 사실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런 게 파우더나 또는 우유 그 자체로 좀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이라는 성분만 더 추출을 해서 요즘 이제 먹는 알부민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부민이 무엇인지 일단 잘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이게 진짜 먹는 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부민은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꽤 비싼 영양제인데 내가 이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이는 건데 도움이 돼야 하겠죠. 먼저 알부민이 뭔지 살펴보면 우리 체내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한 종류입니다. 알부민 말고 이제 우리 면역 그 항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단백질 중에 하나고요. 뭐 M 단백질, 뭐 베타
마이크로 글로불린 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체내에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고요. 사실 이 알부민은 우리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요. 합성을 해요. 이건 100%다 간에서 합성을 하고요. 간에서 만들어질 때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제 간이 알부민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아미노산이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우리 그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품으로 뭐 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면 그 단백질이 이 위장관에서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 아미노산이 간에 가서 이 알부민을 합성하는 데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식사만 제대로 잘 하시면 그러면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돼서 간으로 가서 알부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일반 분들은 저알부민 혈증, 그러니까 알부민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이제 알부민은 그러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 안 이렇게 수분이 그러니까 그 혈액이죠. 혈액이 혈관 안쪽에 잘 머물러 있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혈관 내에 삼투압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물질 운반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 약이든 또는 뭐 가볍게는 감기약이라든지 또는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을 복용을 하면 이게 위장관에 가서 흡수가 돼서 흡수된 게 어딘가 이제 필요한 조직에 전달이 돼야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조직으로 운반하는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흡수된 그 성분이 알부민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각 필요한 조직으로 전달이 되고요. 뭐 비타민이라든지 떠오르는 호르몬, 그다음에 뭐 오메가3 같은 거 섭취해도 이게 이제 조직으로 전달될 때 알부민에 이렇게 올라타서 여기 보면 알부민의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약물이나 또는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딱 결합이 돼서 필요한 조직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항산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체내에 적절한 알부민 수치는 통상적으로는 그 3.5에서 5.0 g/dl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건강검진 표인데요. 건강검진 한 결과표를 이렇게 보면 뭐 엄청 여러 가지 검사 결과표가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알부민 해가지고 별도로 그 알부민의 체내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저는 4.6, 5.0까지 정상으로 보는 데가 4.6이니까 저는 굉장히 알부민 충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음식 섭취를 충분히 잘해서 영양 상태가 좋다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건강검진표에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부민 그 이제 증상으로 저 알부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신장내과를 진료를 보시는 분들은 혈액 검사에 항상 이 알부민 수치가 거의 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치의 선생님이 항상 검사를 통해서 체내 알부민 농도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치의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알부민 수치가 많이 낮네요 하면서 무언가 원인을 찾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정상 혈중 수치를 유지하고 있구나. 별도로 알부민을 뭐 복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알부민은 보통 남백이라고 해서 계란 흰자 추출물이고요. 뭐 아주 드물게는 소의 혈청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도 알부민을 만든다고 하고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부민의 역할이 체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알부민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빠르게 공급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부종도 좀 좋아지고 면역도 증강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니까 근육을 형성해서 근육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알부민 영양제를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먹는 알부민 영양제 복용하면 진짜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나?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알부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그 혈중에 알부민으로 다니지는 않아요. 이것도 다시 위장관에서 다시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고요. 단백질 우리 그 단백질 식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게 다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알부민 생성하는 데 재료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먹는 알부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간이 건강해서 이게 공장인데 공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알부민이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즉 이제 건강한 간이 알아서 정상 알부민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성, 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식사만 잘 하시면 먹는 알부민 영양제는 굳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이제 교육시킬 때, 식이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드리거든요. 실제로 여러 진료 지침이나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하루에 단백 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8g 정도씩만 섭취를 해라. 그러면 만약에 70kg의 환자라면 하루에 섭취하시는 단백 섭취량 한 56g 정도고요. 달걀 하나, 흰자 하나에 보통 6g 정도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제 56g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달걀 흰자로 치면 하루에 한 56g이면 7, 8개. 그쵸? 네. 그렇게 섭취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달걀 8개씩 드신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예. 식사로 충분히 이거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피하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은 체내에서 인이나 칼륨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투석 중인 환자분이라든지 또는 만성 콩팥병 4단계 이상으로 좀 많이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 단백질을 또는 알부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인이나 칼륨이 체내에 너무 많이 쌓여서 고인산혈증이나 고칼륨혈증 같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는 정상 수치의 알부민 수치가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체내에 만들어진 단백질 또는 알부민은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요. 근데 이때 이 단백질은 소변으로 배출될 때 신장 내에 압력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단백뇨가 악화되고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콩팥 질환 환자분들은 사실 먹는 알부민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질 좋은 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알부민 영양제 무조건 나쁜 거다, 그건 아니고요. 이런 먹는 알부민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식사량이 매우 적어서 영양이 굉장히 불량한 혈액투석 환자분들, 우리가 혈액투석하시면 이 체중 투석하고 투석하는 그 사이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저희가 식사를 많이 못하게 좀 소식하시고 물도 적게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시는 그런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엔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아미노산 보충제를 저희가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먹는 알부민 드셔도 이 알부민이 이제 섭취하시고 결국 계란 흰자 추출물이니까 이 복용하고 나면 얘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간으로 전달될 거니까 이게 경구 알부민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꼭 혈액투석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식사량이 매우 심각하게 적은 영양 결핍 환자에서도 이 경구 알부민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식사량이 급격하게 많이 막 줄어들고 이제 나이 드시면 또 입맛이 없다 그래서 식사를 잘 못 하시거나 하루 한 끼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혈액 검사했을 때 혈중 알부민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게 측정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알부민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처럼 운동량이 평소에 너무 많아서 근육 회복을 위해서 아미노산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 후에 이 경구 알부민 영양제 섭취를 통해서 도움이 일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수술하고 직후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회복기에 일시적으로 잠시 도움을 주고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강한 일반인 분들 또는 신장 기능에 큰 이상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먹는 알부민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꽤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 건장한 환자분들 뭐 40대, 50대 이 정도 되셨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검사로 알부민 수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의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알부민 드실 돈으로 그냥 소고기 사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알부민은 사실 자연 식품, 우리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은데요. 계속 말씀드린 계란 흰자가 사실 가장 순수하고 효율적인 단백질 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흰자 하나에 보통 알부민이 한 5에서 6g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건강한 성인분들 경우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하루 필요한 알부민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도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그래서 제가 이제 알부민 영양제 사 드시기보다는 그 돈으로 맛있는 소고기 사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이 이유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저지방 우유를 하루에 1-2잔 정도 드시는 것도 알부민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시는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두부는 하루에 반모에서 4분의 1모 정도면 하루 필요한 알부민 공급이 충분히 되고 생선으로 드신다고 하면 생선은 튀기지 말고 굽거나 또는 조림과 같은 그 조리법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쌀밥. 우리 한국인의 이 힘이죠. 쌀밥에도 사실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쌀밥 하면은 다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쌀밥에도 곡류에도 어느 정도는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고요. 쌀밥 일반적인 한 공기 드시면 단백질 함유량이 보통 6g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평상시 식사 그냥 일반적으로 잘 하신다 하면은 평상시 식사에다가 계란 흰자 삶은 거 이제 계란 후라이로 하시면 또 기름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걱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삶은 계란으로 해서 노른자는 빼고,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계란 흰자로 해서 계란 흰자 하루에 2개에서 3개, 식사에다가 계란 흰자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면 건강한 성인 하루 필요량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왜 알부민 관련된 질문은 아직은 없으시네요. 제가 나중에 요새 운동 아무 생각 없이 제3T 님이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해서 운동하면서 단백질 보충제 먹고 있는데요. 콩팥에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이 먹는 알부민 말고요. 별도의 이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들이 지금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바라든지 아니면 물에 타먹는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뭐 적게는 10몇 g에서 뭐 많게는 20몇 g씩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 일정 수준의 정상 수준의 그 알부민 농도 그리고 단백질 농도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이제 과하게 들어와 있는 것들은 결국은 체내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체내 밖으로 다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다 이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 필요하다면 사실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 양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뭐 6g에서 10g 이내로 포함되어 있는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별도의 요즘은 뭐 아미노산 제제로도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미노산 제제로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 따로 드시는 건 저는 진료실에서는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 계란 흰자, 삶은 계란 싸가셔서 운동 끝나고 1개 또는 2개 섭취하시면 이 근육량 늘리고 질 좋은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인기가 많은 비타민, 그 영양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 뭐 종합 비타민제 드시는 분들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 거기 뭐 비타민 A부터 A, B, C, D, E 다 들어있고 종합 비타민 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실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거는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콩팥 건강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C만 별도로 드시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비타민 C는 아르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이름이고요. 인체에서는 인체 결합 조직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말 그대로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야지 흡수되고 사용될 수 있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 복용하실 때는 물 많이 물 많이 드시면서 복용하시는 게 사실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비타민 C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되고 있느냐? 동물들은 비타민 C가 자체 내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서는 자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식이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 C 구조식 보면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 산소랑 수소랑 뭐 이렇게 다 결합돼서 요런 모양이에요.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합성하는 데에서 보조 인자이기 때문에 뭐 상처 치유하는 데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관, 피부, 결합 조직 이런 형성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뭐 입술 터지거나 또는 잇몸에서 피날 때 비타민 C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비타민 C 챙겨 드시기도 하시죠. 옛날에 뭐 레모 땡땡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 비타민 C나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켜서 뭐 빈혈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면 괴혈병이라서 요즘은 잘 없는데 요즘은 잘 없죠. 요즘은 뭐 채소나 또는 과일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평소에 채소, 과일 전혀 못 드시는 분들 요즘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채소, 과일 드시니까 잘 없는데 옛날에는 괴혈병이라 그래 가지고 저도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는 병 이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잇몸이랑 입술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는데. 예. 요런 이제 괴혈병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역 증강시킬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혈관 조직 형성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까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이 괴혈병은 이제 옛날에 18세기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뭐 이제 군인들이 이 배 안에서 뭐 며칠 몇 개월씩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안에 이렇게 이동하는데 보니까 병사들이 갑자기 막 피해서 이렇게 잇몸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래서 거기 장군이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뭘 줘야겠다. 뭔가 주긴 줘야겠다 하다가 이제 거기 배 안에 보니까 오렌지랑 라임이랑 뭐 레몬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즙을 짜서 병사들한테 다 줬더니 이 잇몸에서 피가 난 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런 뭔가 시큼한 새콤한 과일들을 주니까는 잇몸에서 피나는 게 좋아졌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괴혈병 예방하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C 하루에 얼만큼 섭취를 해야 되냐. 앞서 알부민은 체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별도의 섭취 하루 권장량은 없었지만 비타민 C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섭취를 해야 돼서 하루 동안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에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뭐 여러 나라에서 괴혈병을 예방하면서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루 섭취량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하고 표준 용량을 제시를 했어요. 미국, 캐나다, 뭐 이탈리아 다양한 나라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는 하루에 90mg, 여성에서는 하루에 75mg 정도 섭취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이제 담배 태우면서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비타민 C가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담배를 끊으시면 금연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흡연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35mg 정도 더 해서 남성일 경우에는 125mg, 여성일 경우에는 11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이걸로 좀 성이 안 찬다. 그래서 난 충분히 복용하고 싶다.' 하시면 하루 2,000 밀리그램은 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과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항산화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면 하루에 500에서 1,000 밀리그램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 드시고 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메가도즈 비타민 C 해 가지고 고용량 비타민 C 따로 뭐 한 알에 500 밀리그램, 1,000 밀리그램, 뭐 2,000 밀리그램 이렇게 돼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드시고 나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소화기 장애, 속 쓰리고 배 아프고 설사난다. 이게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들어가면 이게 고삼투압 물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설사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성이니까 속 쓰려요. 그래서 이게 그 고용량 비타민 C 드시고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하시면 사실 용량을 더 줄이셔도 돼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하루에 한 100 밀리그램 정도면 사실 충분하고 나는 항산화 효과도 노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루에 500 밀리그램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막 1,000 밀리그램, 2,000 밀리그램 드셨더니 너무 속 쓰리고 밤에 자꾸 깬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릅쓰고 이걸 드시지 말고요. 그냥 용량을 좀 줄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 있어서는 이 비타민 C가 체내에서 대사되면 옥살산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1,000 밀리그램 이상 복용을 할 경우에는 신장에서 요로 결석, 신장 결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시는 거를 별로 이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가 빈혈 교정하는 데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고용량을 복용하면 철분 과잉 흡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해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혈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그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세포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 하면은 우리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감기 걸렸을 때 요즘 이제 한참 감기, 독감 유행 시즌인데요. 병원에도 이제 독감 환자분들 꽤 많이 오세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아 비타민 C 먹으면 나아져.'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처음에 1971 년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의사가 "아 비타민 C 먹으니까 감기 좋아지더라."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때부터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은 뭐 실제로는 노벨 의학상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비타민 C로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 71 년에 처음 감기 걸린 환자들한테 비타민 C 줬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 이후의 결과가 어땠냐 비교를 140명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 C 복용한 환자들이 감기 더 빨리 낫고 증상도 좀 덜하고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비타민 C가 2배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다른 연구자들이 뒤이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진짜 그래?" 하고 이제 뭐 이건 74년, 75년 그래서 이후에 요때 아마 70년대 80년대 이때 이게 비타민 C가 감기 치료하는 데 엄청 이제 센세이션하면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를 됐는데 여기는 400명 총 800명 연구를 했고요. 여기는 한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연구를 한 것들인데 이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다지 사실 감기에서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 감기의 치료 의 효과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14개 그 연구를 다 종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1,000 밀리그램까지 복용을 시켜 봤지만 그다지 감기에는 효과는 없더라. 그렇지만 이제 일부 최근에 뭐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주면 특히 소아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소아를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소아에서는 비타민 C 좀 고용량 주면 그래도 감기 걸려 있는 그 기간이 쪼끔 줄어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뭐 비타민 C 고용량 아니더라도 뭐 쪼끔 낮은 용량 막 100에서 400 밀리그램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이랑 같이 주셔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결국 감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그 코로나 유행했을 때 혹시 '코로나 환자에서 도움이 될까?' 하고 그때는 이제 먹는 비타민 C가 아니라 주사 비타민 C를 여기에서 뭐 지금 이제 보통 우리 메가도즈 할 때 뭐 2,000 밀리그램 이상 뭐 복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주사로 뭐 15,000 30,000 이게 굉장히 많은 용량을
진짜 메가도즈라고 해당할 수 있는 용량을 주사로 공급을 해 봤는데 코로나에서도 사실 뚜렷한 치료 효과는 보이지는 않았다는 결국 연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비타민 C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명확하게 보이는 연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기일 때 아기 의사? 예, 인턴하고 전공이 뭐 1-2년 차 뭐 이럴 때 3-4개 의사일 때는 그때는 봤었는데요. 이런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에요.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초록색 나는 농약이고 시골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한 편 농기구 모아 놓은데 이렇게 한 편에 같이 요런 농약 병들이 막 같이 옛날에는 있었을 거예요. 이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가 엄청 효과가 좋다고 해요. 다른 제초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초제에 비해서 그라목손 제초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음독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뭐 여러 다른 이제 제초제들도 있지만 다른 제초제들에 비해서 이 그라목손 제초제는 음독하고 오면 사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이제 이 그라목손은 음독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폐인데 폐가 빠르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숨이 차겠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질 때 산소를 공급하면 그러면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과정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면 막 순차하시는데 산소는 또 많이 줄 수 없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치료법이 있지는 않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데다가 이렇게 숨을 통해서도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분들 볼 때는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일상에서 보기는 어렵고 아주 옛날에 사두셨던 거 제초 효과 좋으니까 뭐 바카스병 같은 데 이렇게 담아서 비타 500병 같은 데 담아서 따로 아직 갖고 계신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 것 같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라목손 음독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뾰족한 치료법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이 제초제 그라목손 치료의 대가이신 분이 전남대병원에 있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뭐 연구해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빠르게 혈액 투석을 시행을 하고 그때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주사를 통해서 투약을 하면 그러면 이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폐 손상을 멈추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다. 요런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타민 C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거는 이 그라목손 제초제 치료할 때 그치만 단독은 아니고 이제 다른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같이 쓰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마치 뭐 치료 여러 가지 뭐 면역 기능 올리고 뭐 요즘은 항암 효과 얘기도 있죠. 항암 효과는 전혀 확인된 그런 연구 논문은 없습니다. 뭐 항암 효과라든지 또는 뭐 감기 치료할 때 좋겠지, 뭐 이런 면역력 증가 이런 거에는 사실 뚜렷한 효과는 없어요. 다만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를 못해서 평소에 비타민 C 섭취량이 적다. 그러면 그때 보조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콩팥 환자분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결석의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량의 비타민 C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결석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혈중의 수산증, 이 옥살산의 농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투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C 콩팥 환자분들은 드시는 거 권유드리지 않고요. 이 옥살산은 또 투석으로 제거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혈중에 이렇게 높아진 옥살산은 콩팥뿐만이 아니라 혈관이나 관절, 심장에 가서도 쌓여서 염증이나 석회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량, 소량, 뭐 100mg 정도 이렇게 적은 양의 저용량 비타민 C 복용하시는 거는 권고드리지만 뭐 2,000, 3,000, 6,000 막 이렇게 고용량의 비타민 C는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C를 계속 고용량 드시다 보면요. 소변 검사 결과에 얘가 간섭을 해서 소변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에 당이 있거나 또는 피가 섞여 있는 환자인데 비타민 C 먹으면 이게 없는 것처럼
가짜 음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 드시는 거 콩팥 환자분들에서는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콩팥 환자분들은 만약에 섭취를 비타민 C를 그래도 '나는 꼭 먹고 싶어요. 나는 평소에 채소, 과일 잘 못 먹으니까 따로 먹어야겠어요.' 하신다면 하루에 500 밀리그램 넘지 않게 복용하셔야 되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채소나 과일로 드시면 좋겠고, 특히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투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타민 C뿐만이 아니고 B 이와 같은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처방약에 이 수용성 비타민, 종합 수용성 비타민제를 처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약봉지 잘 보시면 요런 약들이 있을 거거든요. 좀 노란색 계열의. 요런 약들이 다 이 수용성 종합 비타민제고, 여기에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 그다음에 비오틴, 요즘 뭐 비오틴도 드시던데 비오틴, 엽산 이런 성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지만 신장 결석으로 또는 요로 결석으로 쇠석술 같은 거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 드시면 결석 재발할 위험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 C 복용하는 거를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뭘 먹으면 좋겠냐? 빨간 파프리카라든지 또는 초록색 피망, 키위, 브로콜리, 딸기 이런 것들이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 과일이고요. 브로콜리 맛이 없지만 하루에 3-4개 정도 드시면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 C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한 중간 크기의 키위 반 개에서 1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혈액 검사하면 정상적인 비타민 C 수치가 나온다고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채소, 과일 꼭 엄청 많이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만, 매일 조금씩만 챙겨서 드시면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 C 공급이 됩니다. 근데 다만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채소랑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공급하려다 보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니까 권장량의 한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요. 부족한 거는 저용량의 비타민 C 또는 종합 비타민을 드심으로써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중에 레몬즙 많이 팔더라고요. 레몬즙도 당연히 비타민 C가 들어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구연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몬즙은 비타민 C의 별도의 영양제랑 다르게 이 한 포에 보통 한 10에서 40 밀리그램 수준이라서 사실 비타민 C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데에는 굉장히 양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구연산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C로 인해 옥살산 생기는 신장 결석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게 액상이다 보니까 산성의 이 액상이 치아에 직접 닿기 때문에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건강하게 잘 드시려면 레몬즙 한 포를 200ml 정도 되는 물에 타서 많이 희석시켜서 드시면 되겠고요. 물 대신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포를 그냥 한 잔의 물 정도에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 마신 이후에는 맹물로 한번 입안을 헹궈야지 치아 부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위염이나 식도 역류 증상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장이 좀 예민하시다 그러면 사실 비타민 C는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질병이니까 이게 질병을 유발할 필요까지는 없죠. 우리 영양제는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그래서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영양제가 콘드로이친. 이 이름도 어려운데, 콘드로이친 이름도 어려운데 오셔서 저 콘드로이친 먹어도 돼요. 우리 배우 지성 분이 처음에 이제 콘드로이친 이 이름을 하도 광고에서 많이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렵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서 콘드로이친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이나 뼈, 각막, 혈관벽 등에 존재하는 뮤코 다당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골 내로 수분이랑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연골을 쉽게 말해 탄력성 유지하고 연골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뼈 마지막에 뼈하고 서로 닿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뼈하고 뼈가 서로 마주 닿다 보니 여기 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각
뼈의 말단부는 말랑말랑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근데 이 연골하고 연골 사이 이 공간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콘드로이친이에요.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 여기 그 중간에 이제 부드럽게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탄력성을 유지해주고 하는 물질이니까 이 콘드로이친 복용하면 연골 튼튼하게 해줘서 관절염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복용을 하시죠. 콘드로이친은 주로 소나 상어, 연골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에 좋을 거다. 연골 소실을 억제하고 보존해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그 논문들에서 이제 글루코사민도 같이 많이 드시는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그 관절염 환자한테 복용시키고 진짜 치료 효과가 있나 하고 봤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거의 없었고요. 일부 환자에서 관절염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냥 통증이 조금 감소되는 정도? 그래서 콘드로이친의 의학적인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제 그 진료 기준에서도 지금까지는 콘드로이친을 무릎이나 또는 고관절의 관절염 치료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심지어 사실 이제 그 원문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 일부 이 손목이나 또는 손가락 관절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 이 관절염 자체를 좋아지게 한다기보다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이나 또는 손목의 관절염에서는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관절염 치료한 그 관절염을 좀 이제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앞선 시간에 우리 근육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관절 주변 그 근육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콩팥 환자에선 어떻냐? 사실 이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콘드로이친 복용한 환자에서 신장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 아직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실험실 연구에서는 콘드로이친 그 영양제 복용하니까 대부분 신장이랑 간을 통해서 제거가 되더라. 결국 이제 복용하면 신장에 계속 일을 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거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안전한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연구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직 안전한지 어떤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콩팥 환자분들은 사실은 콘드로이친 따로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 콘드로이친 복용했더니 콩팥 기능 나빠졌더라.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연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환자분들 말고 이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콘드로이친 이 영양제 복용하니까 와파린 드시고 계신 분들에서 그 와파린은 혈액을 묽어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복용을 하시는데 이 와파린의 약 효과를 너무 과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 피가 너무 과하게 묽어지는, 그래서 출혈이 어디에 다치지 않았는데도 자연 출혈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에서는 콘드로이친 복용하시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콘드로이친은 사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어떤 치료제로서의 효과는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평소에 좀 과도하게 신체 활동을 심하게 마라톤이나 높은 산 등산이라든지 또 크로스핏과처럼 그 뭔가 관절에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을 평소에 즐겨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과체중, 비만이라서 이 체중에 의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해져서 연골 마모 속도가 좀 빠를 걸로 예상이 되는 환자분, 일반인 분들에서 치료제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나 손가락, 골관절염 있는 분들에서 진통소염제 장기간, 이 진통소염제도 이제 콩팥 그 기능 저하시키는 주요 범인 약제 중에 하나죠. 이 약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료실에서 또 많이 듣는 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메가3는
동물성인데 EPA나 DHA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는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식물성 오메가3는 EPA나 DHA는 아니고 알파 리놀레닉 엑시드라고 하는 그 지방산인데 얘가 이제 체내에서 요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물성 오메가3는 뭐 들기름이나 치아씨드, 호두에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기름 조금씩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데 같이 사용하시면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을 하고 신경이나 호르몬의 신호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요. 염증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낮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 내피 기능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오메가3 먹으면 보통 이제 혈액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뭐 오메가3는 굉장히 연구가 많은데 오메가3 고용량 하루에 4g 4,000mg 이렇게 복용을 시켰더니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질병이 좀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부 연구에서는 너무 고용량 복용하면 부정맥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뭐 이런 연구가 있었고 콩팥 환자에서는 오메가3를 복용을 하면 단백뇨가 좀 좋아지는 그런 연구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 치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치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연구에서는 그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추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결과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콩팥 환자분들 중에는 혈액 검사하면 앞서 이제 콜레스테롤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중성지방이 너무 높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아마 오메가3 그 처방해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논문에서는 혈액 투석하는 환자에서 오메가3 4g 하루에 4,000mg 고용량 줬더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훨씬 발생하는 율이 줄어들었다 해서 좀 치료 효과가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다양한 그 학회에서 진료 지침에 오메가3를 복용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등푸른 생선 먹어서 오메가3 공급하면 심장 질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만약에 이미 그 환자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1,000mg 정도 복용하면 좋겠고 거기에 중성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고지혈증 환자라면 조금 더 많은 용량을 같이 섭취하면 좋다. 유럽에서도 뭐 비슷한 용량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아직 명확한 용량은 권고하고 있진 않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보조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당뇨 환자에서도 고용량의 오메가3 복용하면 중성지방 조절하고 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메가3 드시면 앞서 콘드로이친처럼 오메가3도 출혈 경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이나 또는 내시경 시술과 같은 이런 시술하시기 전에 1-2주 전에는 오메가3 잠깐 끊으셔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 복용하면 심방세동 위험 증가할 수 있어서 반드시 고용량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분이 아니라면 뭐 하루에 한 1,000에서 2,000mg 정도 용량을 좀 낮춰서 복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실온에서 산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패된 오메가3는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시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약으로 말고 사실 음식으로 드시면 더 좋겠죠. 음식으로 드신다고 하면 고등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반 토막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 충분히 공급이 되고요. 연어도 훈제 연어 기준으로 하루에 한 4-5장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식에서는 멸치볶음 같은 경우는 한 줌 정도 드시면 하루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한 줌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나눠서 이렇게 식탁에 올려서 드시면 되겠죠. 드시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 양 충분하고 만약에 식물성 오메가3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이 가장 풍부한데 하루에 1-2스푼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요. 뭐 호두 한 6알 우리 한 줌 경과 있죠. 뭐 그런 것들 섭취하시면 하루 동안 필요한 오메가3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 뭐 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제 이 영양제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제는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치료하는 약을 줄 거예요. 그게 치료제고요. 영양제는 단순히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과요불급입니다. 예, 너무 많으면 그것 또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만 골라서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영양제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팥 질환이 있거나 또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거나 그리고 영양제를 너무 여러 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몇 개 볼게요. 서춘희 님이 뇌혈관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영양제 먹어도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예, 이제 영양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드시고 싶은 영양제가 어떤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요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딱 모두 골라서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비교적 안전한 영양제들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 비타민제, 그다음에 유산균 요 정도는 오메가3 요 정도는 드셔도 도움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창년 님이 비타민 D는 신부전 환자에서 먹으면 불리하다라고 들었는데 활성형 칼시트리올 비타민 D가 신부전 환자에서 유리한가요? 요거는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햇빛 쐬고 이러면은 또는 이제 따로 영양제로 복용하는 비타민 D는 비활성 비타민 D고요. 이게 체내에서 이용이 되려면 체내에 들어가서 콩팥에서 활성형의 비타민 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 콩팥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역할이 좀 떨어져 있겠죠. 콩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바뀌는 그 전환율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따로 약 처방을 활성형 비타민 D를 처방을 드려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콩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햇빛 하루에 한 5분, 10분 나가서 잠깐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D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실 비타민 D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폐경 이후 완경, 요즘은 완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폐경 또는 완경 이후에 어머님들이나 또는 평소에 이제 외부 활동이 많지 않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실내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비타민 D 영양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나정 님이 사구체 휴가율이 평균 65 정도인데 부정맥약이랑 리바로 먹고 있습니다. 리트모늄 보조식품으로 크릴오일 마금이 먹는데 콩팥에 괜찮을까요? 우리 크릴오일 옛날 한 4, 5년 전에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크릴오일은 복용하는 거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네, 크릴오일은 말 그대로 그냥 기름덩어리예요. 저거 드시면 체내에 그 중성지방 고지혈증 오히려 수치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거는 그다지 이제 복용하시는 거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마그비는 마그네슘인데요. 저 마그비 보니까 마그비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함유량이. 그래서 마그비 정도는 드셔도 크게 이제 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말엔 휴식님이 어르신들 식사량이 적어서 영양제로 보충한다고 하는데 콩팥 환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콩팥 환자분들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식사를 하시도록 계속 좀 말씀드리고 좋아하시는 게 어떤 음식 진료실에서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조금 챙겨 드셔라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영양제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보조제니까 사실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영양제 말고 요즘은 식사 대용의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와 있어요. 뭔가 치료 목적에 그런 것들로 사실 보충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 요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은 일단 대표적으로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4가지 먹는 알부민, 고용량 비타민C, 그다음에 콘드로이친,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아직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하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나 또 쌓여있던 질문들 해결하는 시간 되면은 그때 하나씩 또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고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질병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영양제는 부족한 거 조금 그냥 보충한다. 따라서 이제 고용량 말고 적당한 용량의 그런 보충제, 영양제로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새해 이제 시작하면서 다들 건강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 계획 세우신 것들 하나하나 잘 실천하셔서 1년 후에 함께 할 때는 1년 전보다 건강해졌어요 라는 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